고구려군과 부여군 간에 싸웠던 학반년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투의 배경은 이제 부여의 금화왕은 주몽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신용이라 그랬으면 신이 내린 용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습니다. 눈길이 남다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화왕에게 대소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부여의 대소는 고구려의 신성스러운 시조 주몽을 끊임없이 견제했고, 고구려 경국 후에는 고구려를 군사적 외교적으로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이제 부여의 금화가 죽고 부여의 왕이 된 대소는 고구려에게 이소사대, 즉 적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라고 요구를 하고, 고구려 왕자를 부여에 입조를 시켜라 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리왕은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여의 대소는 5만여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처음에 침공하는데 악조건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부여의 대소는 장차 고구려가 부여를 위협하는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 늘 견제하고, 고구려가 언젠가는 부여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고 마음을 두고 늘 고구려를 공격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유리왕 32년의 대소왕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는 유리왕은 유리왕의 아들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부여의 대소왕의 군대를 대적하게 합니다. 무율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정한 것은 이제 세자를 책봉해서 다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던, 그래서 일찍이 그 리더십으로 고구려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지 않는가도 생각합니다. 전투의 경과는 고구려와 부여 모두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부대 구성은 경기병과 창보병, 궁보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병 하면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또 말에서 창이나 화살을 사용하는 그런 부대를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율은 병력이 적어 대적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기계를 쓰기로 결정하고, 여기서 기계라고 그러면 수색 매복 작전을 의미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매복 작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학방년 일대에 주요 애로 지역에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가 부여의 대소 군대가 오면 경멸하는 식의 이제 기계를 쓰게 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주력 부대는 기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병은 중기병이 아니고 경기병, 고구려에서는 중기병, 즉 계마무사가 등장하는 시기를 동천왕 3세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기병이라고 하면 말을 이용해서, 그리고 경기병 하면 활이라든가 창 이런 가벼운 무기 체계로 무장한 병력을 경기병이라고, 중기병은 철로된 갑옷과 또 무거운 창 이런 거를 든 병력을 중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일찍이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무기체계도 철기를 이용한 무기체계가 편제되는데 철로 된 갑옷과 창과 또 화살과 이런 걸 무장한 고구려의 병사를 개마무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력적으로 열세였던 고구려군은 부여군을 유인 매복 전술로 격파를 하게 되는데 매복하고 있는 병력 쪽으로 부여군을 유인해 가지고 부여군이 그 매복 지역에 오게 되면 매복해 있던 병력이 삼면에서 공격해서 포위 섬멸을 해서 고구려군이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현도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도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즉 뭐 염난수라고도 하고 또 비류수, 대충강, 화지강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돌본성 그 아래로 비류수가 흐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 비류수 이외에 있는 그런 성을 현도성으로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왕의 뒤를 이룬 대무신왕은 부여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부여 대소왕은 고구려 신왕 3년에 머리는 하나이고 몸이 둘인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서 이것을 부여가 고구려를 합병한다는 징조라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는 무례한 행동을 노골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부여군이 학반령에서 고구려군의 매복과 기습으로 당한 바 있는 고구려는 이제 또다시 부여 정벌에 나섭니다. 대무신왕 때 부여 대소왕의 합방 요구에 반발해서 부여 정벌을 위한 원정작전을 수행하는데 고구려는 부여 남쪽 즉 평지와 진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특히 말을 이용한 그런 이동이다 보니까 특히 진흙이나 수렁 같은 데는 아주 말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군을 원정 작전을 하면서 수경지를 편성하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부여군이 고구려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여군은 공격과 말 발굽이 진흙에 빠져서 징태양난에 처하고 고구려군이 즉각 반격하고 고구려의 계유라는 장군은 부여왕 대소를 살해합니다. 왕을 잃은 부여군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고구려군을 몇 겹으로 포위를 해서 원정 작전을 나갔던 고구려군은 여러 가지 보급의 문제 또 지형적인 극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원정 작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원정군으로서 지형과 보급상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돼서 급기야 고구려 왕은 후퇴를 결심하고 풀을 베어놓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고구려 병사들이 아직 진을 치고 있다고 이제 기만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개가 잔뜩 낀 시간을 이용해서 허수아비를 남겨놓고 고구려군이 사익교를 철수하는데 철수하는 도중에 고구려군은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왕은 말을 잃고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쳤고 그래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도 몇 안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국도로 돌아온 왕은 부여를 경솔하게 공격한 자신을 한탄하고 전사자의 가족과 또 전상자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고구려와 부여는 이와 같은 상호 우정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상호 원정 작전의 어려움이 어떠한가만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대립하게 됩니다.
병참선의 확보의 중요성, 원정작전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그림은 개마무사 고구려 병사의 모습입니다. 개마무사, 말까지도 갑옷을 입혀서 보호를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던 고구려군이 갑옷을 만들어서 또 그리고 창을 들고 어떤 용맹과 기계를 한껏 뽐내며 전장터로 달려가는 그런 동상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북으로는 광개토왕 때 북쪽의 만주 지역의 영토를 점령하는데 이 광개토왕비가 아래 그린 것 같이 이제 중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중국 왕조의 전쟁은 늘 중국 왕조가 통일 왕조가 되면 고구려와 충돌하고 또 국경을 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과 충돌했습니다. 고구려 주변에 있던 부족 국가는 선비, 부여, 숙신, 말갈, 옥조가 되고 중국 왕조는 이때 한나라, 여기서 한은 후한을 의미하는 한나라, 또 삼국시대 위나라, 또 진나라, 연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나라로서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한사군도 했는데 이제 한사군의 위치. 고구려와 이제 또 한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여기서 한은 후한을 의미하겠습니다. 전하는 기원전 8년경에 멸망해서 기원 후 25년에 유수가 후한을 복원해서 37년에 이르는 중국 왕조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왕망의 동란과 전란 등의 내국의 문제로 주변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요동태수는 기원전 28년 대무신앙 11년에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 유리왕은 국도를 졸본해서 국내로 옮기고 위나 암성을 축조해서 국가 발전에 도모하고 국가 기반이 미약한 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22년에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고 요동태수의 침공으로 고구려 대무신앙은 한의 침공에 신중하고 고구려 중신들은 의견이 양분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공세 방어냐 아니면 소극적인 수세 방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보 송옥구라는 사람은 한이 내부 혼란으로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요동태수의 공격은 변방태수의 독단 행동을 판단하고 과감히 맞서 싸워서 격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좌보 울두지 같은 경우는 수성 방어 후에 먼저 방어를 하고 원정군이 갖는 보급상의 약점을 극대화시켜서 한의 예봉이 둔화될 때까지 공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최후에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동태수는 성안에 샘이 없어서 식수 문제로 약점을 이용하려고 수십일 동안 포위를 하게 되고, 이때 고구려왕 울두지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연못에 잉어를 잡아서 수초에 싸서 약간의 주리와 함께 한군 진영으로 보내서 사과하고 병력을 먹이도록 음식과 함께 사찰을 보내게 됩니다. 고구려 왕의 시와 서신과 선물을 받은 한군은 성안에 물러 있어 쉽게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과를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이 유효척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고구려가 이 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한이 패망하고 북부의 위, 남부의 오, 서부의 촉한이 건국되고 고구려에게는 북부의 이가 가장 위협적인 대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최초 고구려는 이와 더불어 오나라와 선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며 오나라의 사신을 청형하는 등 위나라의 비위를 맞추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북방의 선비, 오한족 등의 토벌작전에 성공을 거두자 237년에 동방공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먼저 요동의 공손씨 공략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는 위에 협조하여 위가 요동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 낙랑 대방공을 장악해오던 공손씨의 멸망으로 요동 및 한반도 서북부가 공손씨로부터 위의 통제에 들어가고 현도, 요동, 낙랑, 대방 지역을 장악한 이는 고구려의 요동 진출 가능성을 봉쇄하고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러한 현상고착 정책은 요동과 한반도 북부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삼으려 하는 고구려의 현상 변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위를 도와서 요동에 대한 분할된 영향권을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러나 위는 고구려를 견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요동이나 한반도 서북부의 영토 분할 대상국으로는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위의 기본 태도를 확인한 고구려는 독자적인 구성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하류 쪽으로 진출해서 요동과 낙랑, 대방과 연결을 차단하고 한반도 서북부를 공략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고구려 동천왕 때 요동 지역의 서안평을 자주 공격하고 낙랑 대방군의 위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토착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규합하고, 이에 위는 고구려 동천왕 18년에 유주지수 광구검을 파견해서 고구려 침공에 나섭니다. 이에 고구려는 약 1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비류수를 통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 동천왕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관구 검군을 비류수에서 공격하여 약 3,000명을 사살하기에 이릅니다. 고구려 동천왕은 또다시 양맥의 협곡에서 위군을 재차 공격해서 약 3,000여 명을 세살 및 생포하고 두 번에 걸쳐 챙피를 당한 위군은 방진을 형성하고 고구려군에 대한 결사항전으로 변하고 대군 1만 8천여 명의 고구려군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에 참패한 고구려 동천왕은 천여 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압록원, 국내선 남쪽 압록강 상류에 도달하게 되고, 광구검이 지휘하던 위군은 10월경 환도성을 함락시키고 많은 고구려를 사륙한 다음에 왕기자군을 파견을 하여 달아난 동천왕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동천왕은 남옥저로 가는 길에 미루가 지휘하는 결사대를 받았으나 위국의 추격을 물리치진 못했고, 이에 우유가 위군 진영에 음식을 주고 들어가 자칫 항복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위군 장수가 이를 받으려 음식 물자와 식기 속해 있는 칼을 이용해서 위군 장수를 죽이고 자신도 자결합니다. 이에 동천왕은 장수로 혼란에 빠진 위군을 수습하고, 위군도 낙랑을 거쳐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위군을 수습이 아니고 급습. 동천왕은 한도성을 버리고 국도를 경계분의 동왕성으로 옮긴 다음 다시 국력 재건에 힘쓰게 되고, 그래서 위군의 공격은 고구려인들의 대동단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세력에 대한 경제와 국력 강화 노력을 심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